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탄핵임이 확인됐다며 탄핵심판 9대0 전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마비 책임을 지고 국민께 석고 대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한 만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기각 의미와 파장,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 기각했습니다. 자,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총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부터. 뭐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의미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럼에도 존중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 제2의 한덕수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뭐 기각이 됐던 사유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소요된 시간이라든지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그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게 결국에는 법적인 근거가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2의 한덕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네,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보면서 헌재가 상식적으로 잘 결정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게 또 이제 보장이 되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지금까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제기되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여러 논점들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미루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국회가 탄핵하는 데 있어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다양한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됐고, 그 안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뭐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서로 이제 좀 각 어떤 여러 국민들의 주장을 좀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볼 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제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조금 더 이제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은요. 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에는 이렇게 기각이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민주당이 얼마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국회의 권한을 그동안에 남발해 왔는지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여실히 보여주고 또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국민 무시하는 처사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급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빨리 내라고 하는지는 국민들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아주 폭주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대권 열차를 지금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진짜 공당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과는 보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은 그 때가 때인 만큼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좀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8명 재판관이면 6명 이상이 인용이 돼야 인용이 되는 건데 오늘 인용은 1명, 기각이 5명, 또 각하가 2명.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갈렸다는 느낌 어떠세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직전에 있었던 감사원정 사건과 검사 사건에서 네네. 대부분이 이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다 보니 사회적인 어떤 혼란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설득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네. 그 예상과 달리 각하 2명 인용 하나라는 소수 의견도 다수 다양하게 개진됐다는 측면에서는 왜 한덕수 총리 사건이나 대통령 사건이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네네. 즉 치열하게 이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하나하나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개인의 어떤 양심과 철학에 따라서 판단이 나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만큼 각각의 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틀에서는 지금 사실 찬반으로 나뉘어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모두 그 각종의 입장들을 모두 고려하려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판단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오늘 나온 그 결정 보도 자료를 보면 다소 축약돼서 사실은 추상적으로 좀 정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은 요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결정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결정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사실 판단을 했는지 그 증거를 설시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주 그 세세한 워딩이 아니고 축약된. 10장짜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10장짜리인데 보통 민사 사건이든 중요한 형사 사건이든 10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네. 장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짜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명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지금부터 탄핵 소추 사유별로 좀 조목조목 살펴볼게요. 자,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부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다수 의견은 이제 기각 의견이었습니다. 즉 이 의무를 위반한 점은 헌법상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목적과 의도가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이제 기능하지 못하게 할 만큼 이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가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악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이 사유만으로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각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별개 의견으로는 한 명에 대한 재판관이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임명할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하면 족하다라는 취지의 판단도 들어있어서 결국은 헌법 위반은 맞으나 이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견이 중대하진 않다. 이렇게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률 헌법 위반했지만 탄핵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김복형 재판관 같은 분들은 또 의견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임명 의무는 있지만 언제 하라는 것이 법조항에 없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최상목 대행과도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언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는 즉시라는 어떤 시간적 기한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좀 공방을 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복형 재판관 1인의 이제 별개 의견은 즉시라고는 볼 수 없고 상당한 시간 안에 하면 그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은 소수 의견으로 봐야 되고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이것도 위헌이 아니다는 게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네요. 탄핵 사유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이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그렇지만 결론에 이르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정희 변호사님 비상기업 공모 의혹
이 부분을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사건이 대통령 사건 전에 선고되면서 시사점을 댔던 것은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요번 요지 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은 판단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 행위를 이제 분리해서 보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즉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도 2시간 전에야 대통령으로부터 알게 됐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군병력을 동원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서 가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 판단을 했고요.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해제 결의가 있은 이후에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거 아니냐는 게 탄핵소추 사유였는데 네. 그와 관련한 증거가 없거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역시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렇게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 자체는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시가 길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거나 이 행위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소극적이나 아마 방조 행위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면서 다만 그런 행위가 적극적인 행위나 구체적으로 방조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앞부분은 아예 판단해서 이번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분 젊은 정치인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안 내린 이유. 이동수 대표님 아무래도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뭐 어떻게 보면 그 감안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내비칠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그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 그동안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던 게 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헌재가 너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좀 기간이 길어지면은 결국에 또 그 안에 이제 어떤 이 지지층이라든지 혹은 또 반대편의 국민들에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암시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현명하게 좀 판결하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부분을 생각을 피해갔다. 합니다. 네네. 예. 그 피해간 이유 저기 이동수 대표님하고 박성민 최고위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하자의 위법성을 이 헌재에서 지적을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간의 교집합이라는 게 결국 그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하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판단을 내리느냐 이거를 통해서 심판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 건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한 걸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게끔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쓰이지 않기 위한 상당 부분 조심성을 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결지어서 대통령에게도 면죄부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국무총리가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관여 정도가 위법할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건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저의 그 다음 질문을 거의 예측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딱 좀 앞서가는 눈이 있어요. 확실히.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나 내란죄 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기를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 다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바로메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원했을 테지만 오늘 뭐 변호사님 말씀이나 여러 평가로 했을 적에는 그러한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결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비상계엄의 뭐
위헌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가 한덕수 총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상계엄에 관한 그 위헌 위법성을 굳이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그것을 따졌다가는 이제 그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한 여부도 지금 헌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좀 선고해서 뺀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저는 굉장히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뭐 5대 2대 1이라는 그 재판관들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중은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판관들이 최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적에는 상당히 그 이견이 많이 첨예하다? 네,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꽤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게 그런 질문까지 쪼개놨거든요. 근데 자, 요 대목에서 손정인 변호사님,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하면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자, 계엄 관련 이 부분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 굳이 탄핵 소추 중에 이제 언급을 하자면 겹치는 부분인데,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 판결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느냐, 가늠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여지는 사실 많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각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대상으로 예상이 됐던 내란죄 철회 요건이라든가 네. 뭐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는 없었거든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주요 쟁점별로 그 부분의 판단이 없었고, 또 이제 수사 기록과 관련한 증거 채택 여하도 굉장히 다툼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 판단도 지금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지에만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 위법성도 지금 평가가 안 돼서 요지에 빠져 있다가 거기 원문에는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미리 대통령의 사건 전에 이것을 공표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면 선례에 구속되진 않지만 비슷한 사실관계의 법리관계는 그대로 대통령이 가게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신임에 대해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저는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긴 하지만 대통령처럼 직접 선출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이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봐서는 국무총리의 신분과 대통령의 신분을 구분해서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높은 어떤 신임 관계라든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어떤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반 사항을 중대하게 평가할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 표현상의 차이는 직접적 정당성, 간접적 정당성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의 차이.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또 신임의 차이입니다. 국민이 신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다소 약한 수준의 신임. 대통령은 직접 선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의결 정족수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의결 정족수랑은 관련되어 있다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정당성의 문제는 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의결 정족수 얘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손정희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 운영 체계 꾸리려고 했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뭐 조장 방치했다, 이런 국회 측 주장도 일단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주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랑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라는 제안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하던가 대통령제에 근간을 해치는 거 아니냐, 권한을 넘었다, 이렇게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을 했으나 일단 헌재에서는 그렇게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가 어떤 제도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가지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과 행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국정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피력 정도로 보이지 네. 독립된 어떤 대통령제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는 녹취 얘기여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들은 녹취는 주로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 정계선 재판관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정계선 재판관 얘기를 전체 다 들어보면은 자신이 인용 의견 낸 근거로 한대행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거 이 부분도 꼽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사유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의 정도가 있으나 중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다수 의견과 달리 중대하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인용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거나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상황을 수습해야 될 중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네. 위반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도 이미 헌법상 의무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법을 마련한 법의 취지는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무총리가 만연히 이 임무를 방기하는 경우에는 특검법 제정의 이유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렇게 법과 관련한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이런 것들이 위법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반박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서 거부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오늘 판결에서 꼽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부분입니다. 오늘 판단 보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200명 이상 찬성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 헌재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다수 의견은 결국은 국무총리의 직에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직에 따른 네. 과반수 결이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이제 소수 의견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탄핵 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해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엇갈리지만 다수 의견으로서 헌법사상 최초의 권한대행의 어떤 소추 의결의 정족수는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헌법학자별로 의견이 다양하게 피력이 됐던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초의 네. 선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직무의 성격을 보거나 직무의 어떤 행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직위 자체, 그 사람이 그 어떤 지위 그 자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행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맞게,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면 부총리 직분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네.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네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 사람이 2명인데 바로 각하 의견을 낸 2명입니다. 그 가운데 조한창 재판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결 정족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은 여하튼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고 했지만 좀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고 국무위원회 준하는 그걸로 의결 정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전반적인 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 훨씬 더 이제 뭐 무게로 따지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고 한덕수 총리 이것도 무겁긴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드러난 5대 1대 2 여기서 봤을 때 대통령이 어떤 탄핵 심판도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다투고 있다. 이건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평의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설만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도 없고 이제 오늘의 한덕수 총리 심판을 보더라도 결과를 보더라도 일단 예단할 수 있는 단서들을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경론이 그러니까 큰 갈래에서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불충분의 면도 저는 기각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가담자라든지 공모자 혹은 방조자의 지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내란 행위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 혹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예. 행위의 무게라든지 구체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서 저는 오히려 큰 관계에서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이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들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이런 세부 쟁점들에 대한 조율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따름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큰 틀에서는 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주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 진행된다는데 큰 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세부적인 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통치 행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부터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 위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헌 위법적이냐. 즉 우리가 탄핵을 인용시킬 정도의 정확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느냐. 그것부터 저는 따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증인들이 나와서 신문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어긋나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괜히 섣부르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죄가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헌재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만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좌도 우도 없다. 오직 앞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좀 궁금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 관련 질문을 하니까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대행이 임명할까요?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이제 26일에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 없다면은 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정을 대법원 이 판결을 이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앞당기는 앞에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려면은 전 유일한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뭐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구인 체제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또 그 임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봐요. 예.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평소 월요일 이 시각보다 흐름이 원활한 편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북의성에서 영덕 사이 산불로 인해서 지금도 전면 통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소원까지 정체고요. 이후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또 서창분기점에서 각각 정체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성산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밀리다가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은 헌재 발표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구전구패, 국정마비, 탄핵소추 악용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대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야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짚고 싶은 것은 뭐 이전에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던가 아니면 뭐 검사 혹은 뭐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가지고 헌재 판단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점을 판결을 설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퉈봤고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회가 무리하게 줄탄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던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시키는 부분, 이런 행위는 분명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어쨌든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과연 민주당의 탄핵이 그토록 무리한 것이었나,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들 이제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합니다. 네. 고발을 하지 왜 탄핵을 하냐. 네. 왜 나오는 것마다 거의 10번 가까이 다 이게 탄핵은 기각이 되냐.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꼭 민주당에게 불리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이 비판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그 뭐 이런 국민적인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제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임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야당과 짜고서 이제 탄핵시키려고 한다 이런 막 주장도 제기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분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강성 지지층도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제 인용이 됐을 때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수 대표님 얘기는 신조 부대변인 뭐냐면 그동안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뭐 볼 필요도 없이 다 갈라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예컨대 최근에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그 8대 0으로 막 전원일치로 나오고 이번엔 전원일치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골랐지만 어쨌든 기각 의견이 우세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그 기존에 국민의힘이 막 공격했던 것처럼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법관의 소신과 법률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탄핵에 대한 결론 자체가 예.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념을 투영시키고 싶어도 투영을 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본인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줄기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일삼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의 그 과한 행동들을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은 안 됐지만 뭐 위헌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건요. 의회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민주당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 여당과 어느 정도의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라도 해보자. 국정조사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당과 대화를 한 다음에 탄핵안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넘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보름 만에 졸속으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일련 행태들이 의회 독재적인 것이고 또 의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남발했다라는 것을 전 헌재가 분명히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신조 부대변인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 언급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라는 그 가능성 플러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이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짚어봐야 될 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즉각적으로 당장 탄핵을 하겠다 이게 뭐 네. 헌재의 판단에 불복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라던가 특검 추천을 미루는 행위라던가 이런 게 이제 위법하다라고 명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이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권한 대행으로서 그리고 총리로서 공직자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임무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그때도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게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이유가 뭐 이제 본인에게는 그 정도의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본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그 직전에는 거부권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을 사용해놓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 심지어 국회 추천 몫인데 이건 임명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법에서도 이렇게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해줬다면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근데 이제 최상목 대행 건은 이미 이제 야당 이제 5당이 함께 발의를 했고 이걸 이제 본회의에 언제 표결로 붙일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키는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내부의 기류 변화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경론이 있었고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명확하나 이것을 탄핵을 추진했을 때 얻게 되는 당의 실익에 대한 고민이 당 내부에도 있는 만큼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을 보면서 일종의 속도 조절론이 조금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원내 지도부와 뭐 여러 의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되는 얘기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둘러 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토록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을 받았다면 저는 적어도 국민 앞에 사죄의 표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납득하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진짜 공당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급한 결론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인가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관계된 재판의 증인으로 불출석을 해가지고 300만 원 과태료 받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을 어떤 식으로 회피하고 질질 끌어왔는지 모든 국민들께서 목격하셨습니다. 서류 송달을 사실상 거부해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했었던 634 원칙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 꼼수들을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후한무치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진짜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허물부터 되짚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각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동수 대표께는 네. 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라 파면 선고 내려달라 요구하고 뭐 망역재판관 그 임명 얘기도 요즘 부쩍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왜 즉시 임명 안 하냐 뭐 이런 취지이긴 한데 일각에선 최근에 부쩍 좀 민주당의 조바심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내일이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들이 이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그 2심이 지금 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에 따라서 물론 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행해온 절차에 따라서 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이제 혹시 나쁜 판결이 먼저 나오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뭐 이 피선거권 상실형 뭐 이런 거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 확정됐을 때 지난번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00억이 넘는 그 선거 비용을 또 이제 반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 이제 늦추려고 소위 이제 뭐 침대 축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이 좀 최근에 부쩍 조바심이 있나 이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조바심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다. 법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계엄 선포의 절차를 어긴 부분 또는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 선포였다는 점. 그 외에도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선관위로 향했다라는 그 증거들이 명확하고 심지어 헌재 그 탄핵 심판장에 나왔던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증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시사항들을 인정하는 발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명료한 사안이고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나라의 경제가 외교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심사숙고라는 이 명목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기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번 질문은 잠시 기다리신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긴 한데 자 무엇보다 큰 관심은 뭐 오늘 한덕수 총리 이 판결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9번이 기각됐으면 그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이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하나 그 이번 결정문 막 원본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보도를 위한 축약문에서 봤을 때 일부 재판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판결과 좀 연관 지을 만한 어떤 여지 그런 게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정교하게 헌법재판관들이 힌트를 주지 않았다. 이게 그래요?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네. 이게 합헌이고 합헌적인 행위고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사건을 기각한다가 예. 아니라 아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을 안 하고 적극가담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인용적으로 가는 의견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적법하고 합헌적이라고 했다면 아예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주장하면서 기각을 했을 텐데 그 네. 판단을 보류하고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로 기각을 한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상계엄의 불법과 위헌 요소는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도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아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면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감이 부여됐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네. 두 개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출돼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가중된 책임감이 있다라고 이제 인용을 구하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신임을 받아서 선거로부터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좀 더 엄격하고 정말 중대한 사유만으로 탄핵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결정의 내용은 상세하게 읽어봤지만 한마디로 힌트가 없었다. 힌트는 없었다. 다의적인 해석이 다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네. 자, 다양한 의견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예컨대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하고 좀 의견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그 사안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헌재 평의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다. 치열하게 토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각하 의견은 설득해서 전원일치로 각하 의견은 평의 과정에서 좀 없어질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각하 의견이 개진됐다는 측면에서는 재판관들이 고유의 생각을 잘 굽히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내 의견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사건에서도 우리가 가급적 8명이 전원일치로 갑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반대 의견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저희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자, 이로써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선규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8살 무렵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 그 후 아빠마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결국 선규는 아빠에게 골수를 이식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회복의 기미를 보인 아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혈병은 재발되고 말았는데요. 현재 아빠는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선규는 홀로 제주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힘든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선규. 훌륭한 교사가 되어 아빠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선규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그제와 어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가 가라앉아 현재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안동에는 황사 관측되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에 대기가 혼탁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일부 지역의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산불 걷잡을 수 없이 전국 곳곳으로 번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일부에는 한 단계 더 강한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과 전남, 제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위험 지역과 강풍 다발 지역이 겹칩니다. 강원 동해안 탄지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밤까지 초속 20에서 25m 안팎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으로 안개가 짙겠는데요. 이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인 기온이 나왔습니다. 3월의 작은 더위입니다. 오늘 서울 21.3도였는데요. 내일 서울 20도, 서울 아침 기온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밝혔고, 진보당은 내란 공범의 직무 복귀는 헌정사의 치욕이자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금요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제 철거 등 행정력 집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내일로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산청의 산불은 나흘째, 경북 의성의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거센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자,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자, 2부 들어갑니다.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 계속 이어가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성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공모했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각하 의견 낸 재판관 2명 제외한 6명 재판관 의견 일치했습니다. 김영두 헌법재판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이건 어디까지나 한덕수 총리에 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모종의 계획이나 모의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명시적인 판단이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담자들,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부하 수행자이든 조금만
그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요. 수사나 기소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참고인 조사 말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는 거고 묵인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내가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류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이 방조랑 묵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관련된 위법이라든가 위헌적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다수 의견의 결론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단 두 가지죠. 궁금한 건. 가장 궁금한 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뭐가 나올지 선고 결과 그게 제일 궁금한 거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언제 선고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그 여당의 정보력으로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좀 파악하신 바는 뭡니까? 생각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번 주 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매주 주말마다 이번 주 금요일이다? 주말 총력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뭐 그 선고가 내려질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4월 4일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법률가 4월 4일?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물 건너 갔다. 다음 주 금요일이 돼도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 탄핵에 대한 결론, 오늘 탄핵 선고를 좀 지켜본 다음에 어떠한 결론이 날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돼서 직무복귀가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본 다음에 이제 예상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또 오늘 끝나고 내일이랑 해갖고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또 여당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동수 대표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공지하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공지 안 하면 넘어간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그동안 모든 예측들이 다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조금의 이제 여지나 이런 걸 남긴 적도 없고 언지를 준 적도 없는데 뭐 미디어라든지 정치권에서 다 언제쯤 할 거다 기대해놓고서는 안 하니까는 막 헌법재판소 비판하고 답답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나 빈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 소추안 그때 표결할 당시에 그 계엄 해제 요구권 표결할 당시에 의원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성화를 하는데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빌미를 잡히면 안 된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신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헌법재판소 역시도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든 혹은 또 반대편이든 간에 이제 어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제 좀 결정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즉각 빨리 뭐 파면 선고를 해라, 즉각 기각 각하 선고를 해라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헌재 내에서는 아니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헌재 내부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줄기는 정해졌는데 디테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큰 다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법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예측도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봤을 때 뭐 11일에서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제 변론이 종결된 뒤에 그 정도 안에 이제 끝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었을 때 2월 말에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이 있었을 만큼 사안 자체가 명료하고 간단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사실 이렇게 최장기간 뭐 평일을 거치는 이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디까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답답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뭐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이 국내 혼란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면에서도 사실 지금 국가의 위신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도 부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후과들이 있고 계엄 선포의 후유증이 분명히 이제 우리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헌재의 명확한 결정을 통해서 신속한 이 선고를 통해서 이 혼란을 정리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계속 이제 좀 신속한 판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재도 이미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심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을 그대로 좀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래한 거죠. 네. 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준비기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뭐 별 상관없어요? 일단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보통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에는 무리가 없고 변호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대통령이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을 했었고 헌재 변론기일에도 모두 다 참석할 것이 예상이 잘 안 됐으나 다 절차 참여를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공판 준비기일도 나오시지 않을까 했으나 네. 아무래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외 활동을 자제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회 시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하게 이번 공판 준비기를 안 나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잠시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오늘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들으셨나요? 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이랑 뭐 검찰 측의 증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부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검찰이 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소 제기다. 같은 맥락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얘기를 네, 집중적으로 했네요. 그러면 예,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증거 자체들이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엄은 이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공소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굉장히 임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들이 이제 공수처로부터 받은 뭐 수사 보고가 한 10개 정도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권 역시도 이제 법원이 수차례 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배척했던 만큼 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김영현 전 장관 등 공범 재판과의 병합 여부 주목됐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서 뭐 추가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좀 이후에 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일단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네. 병합 여부는 준비기일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병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도 각 가담 정도라든가 공소사실 인부 그리고 증거가 이제 각각 재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병합하지 말고 병행 심리해달라 이런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이미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지금 공판 기일이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 번호를 같이 이제 하나의 재판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개를 그냥 동시에 그 재판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현재로서는 다소 간소하게 끝낼 수 있는 공범 사건을 같이 붙여서 하다 보면 공범 사건들이 먼저 끝나지 못하고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의 속도로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 병합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병합을 하면 이게 빨리 하기가 어렵고 그게 늦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공범별로 어떤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서 나머지만 이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 사건은 지금 사실관계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거든요. 재판부의 어떤 증인 신청의 수나 증거 채택의 수가 대통령이 훨씬 방대할 건데 공범들과 붙여놓으면 공범들을 먼저 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앞으로 모든 기일은 종일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좀 신속히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은데요. 네, 집중심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당연한 절차이고요. 집중심리라는 건 주 2, 3회도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매일 하게 되면 변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서 주 네. 2회, 주 3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3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더 늘어날 것이고 피고인 측에서도 신청할 것이니까 신속 재판 집중 심리 안 하면 너무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종일 재판 한다라는 원칙, 그러니까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박성민 최고위원께 드릴게요. 재판부는 첫 재판부터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 증인들한테 뭐 어떤 점을 확인하려 할까요? 일단 이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요. 아마 핵심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위법하게 열렸던 그 국무회의, 뭐 회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던 쪽지에는 사실상 그 국회를 해체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만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구상이 담겨 있는 뭐 국가 비상 입법 뭐 이런 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뭐 예산 편성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게 결국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점에서 내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와 관련해서 쪽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이 건넨 그 문건의 정체를 밝히는 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다음 달 14일부터 이제 본격으로 그 재판을 시작하는데 첫 공판 기일이죠. 다음 달 14일이. 자,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받는 게 확실히 본인 입장에선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어권 보장에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요? 그리고 구속 재판을 보면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필요한 네.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방대하게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뭐 100%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증거와 관련해서 대부분 증거 부동의했다는 거거든요. 네. 진술 증거, 사람의 말은 부동의하면 검찰이 전부 다 그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 물론 예. 일부만 있어도 유죄의 입증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뭐 다는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선 수백 명 가까운 진술 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동의하면 측에서는 거의 전부 부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사사건 1심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길어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짤막하게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돌아온 다음에 뭐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정부에서는 선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튼 그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말씀드렸고요. 자, 모레 오는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정말 슈퍼 사법 위크라고 이제 그 슈퍼 사법 위크, 사법 슈퍼 위크 영어가 2개, 한자 그 한국말이 하나네요. 여하튼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월요일은 한덕수.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예정돼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전망을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하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질문은 그래서 안 드리려고요. 자, 손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네, 결국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느냐 아주 간명한 논리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엔 몰랐는데 지사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은 1심에서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이제 골프 치는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사진을 둘러싸고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허위사실 공표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죄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투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의 전략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부지와 관련해서 상급 기관의 어떤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이냐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또 뭐 증인 신청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일부 유죄 받았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죄로 바꿔낼 수 있는가. 그리고 유무죄 판단이 같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로서 감경 사유를 입증해내서 감경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2심에서 이 대표가 정말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거의 날개를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 그 전망이 많고. 근데 1심과 비슷한 안 좋은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향후 행보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 무죄라던가 아니면 감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근거가 뭐 민주당 측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판사가 이제 공소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 하나하나를 이제 건건이 이제 뭐 기소하는 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 발언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보다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나 의도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1심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또 자신감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어떤 입지라던가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야당 대표를 향한 표적 기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검찰의 최근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 뭐 대통령의 이제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검찰이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2심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다퉈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심판 선고가 한 4월로 넘어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6월에 열리고 그렇게 되면 2심 선고는 내일 모레 나오는데 서두르면 그게 6월 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여야가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점이 그렇게 애매해지면 민주당 내에서도 속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이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을 별로 하는데요. 변화가 크게 없다. 네,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수년간 이제 대표를 하면서 당내의 어떤 그 주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는 없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은 거의 한 두세 달 안에 치러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주자 바꿔가지고 국민의힘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법적으로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했었던 비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뭐라고 했냐면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라고 당시에 박광훈 공보단장이 직접 낸 논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나마 홍준표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선에 출마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의 죄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이 난다면 2심에서도 유죄인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유죄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만약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네. 430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선거 보전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됩니다. 430억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일치 단결한 단일 대우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이 와중에 손정인 변호사님 헌법 84조 뭐 논쟁이라 그럴까요? 여권 야권이 서로 이쪽이 다수설이다 저쪽이 다수설이다 얘기를 하는데 학계에선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네, 있습니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는데 네. 이게 압도적 다수설로 명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 재판 자체도 중지된다라는 그 해석이 있는 반면 네. 그 소추니까 기소행위만 관련된다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도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 보시는 각하 의견이 2명 나왔다는 측면에서요. 그런 만큼 앞으로 향후에도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주장과 해석이 난무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것을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한 있는 기관과 권한 있는 자의 판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헌법학자도 결국은 설설설 주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전제로 질문드려서 계속 죄송한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이 됐다 이걸 가정했을 때 2심은 끝난 상태에서 이제 확정심을 하냐 마냐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하면요. 결국은 형사재판심 다수가 쪼개져서 여러 가지 법원에 예. 제기되고 있잖아요. 각 법원별로 그게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고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해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 그게 판단을 헌재가 해야 될 되는 수도 거죠. 있습니까? 헌재는 누군가가 헌법 관련한 어떤 헌법 소환이라든가 그걸 했을 또는 때?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뭐 청구인 적격성 이런 걸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드리고 짧은 답변 하나씩 제가 듣고 딱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가던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각오가 좀 비상하다라는 거죠. 시국이 이제 보통 시국이 아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좀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당내에서 어떤 이제 정치적인 각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만큼 절박하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민주당은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민주당이 천막 당사한다고 하길래 딱 직감했습니다. 아 민주당 구성원들도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령 나올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당 당사를 팔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부터 장외로 나가서 천막 당사를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아주 결연한 다짐. 근데 그게 네. 저는 신주호 근데 부대변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헌재 앞에서 천막 농성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욕하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천막 당사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산불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전국 동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피해 상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 중상 5명, 경상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날보다 경상자 수가 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산불 진화대원 9명, 주민 1명,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택,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162곳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불에 탔고요. 이재민도 1,485세대 2,742명에 달합니다. 이 중 504세대 689명은 귀가했는데 여전히 1,000명 이상이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산림 피해는 총 8,732.6헥타르로 추정됩니다. 피해 지역은 경남 산청을 포함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곳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경북 의성인데요. 네. 이날 정오 기준으로 71%까지 올랐던 의성 산불 진화율이 오후 3시로 접어들면서 6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자, 진화 작업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강한 바람과 계속된 건조한 날씨 덕분 네. 때문인데요. 바람이 불 방향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서 진화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산악지대 중심으로 번진 탓에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이제 산불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인력 등을 총동원해 주부를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과 기온 등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산불 우려는 확산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의 최초 실화자를 목격했다. 이런 주민의 진술이 확보됐고 실화 정황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네,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오전 11시 55분쯤 의성 괴산 1, 2 마을 주민 A씨가 산 정상에서 화재가 시작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자 A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중 불이 난 산에서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마주쳤다고 밝혔는데요. 네. A씨가 이들을 보고 어디 가느냐라고 묻자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도망가면 안 된다라며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묘객 중 한 명이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성묘객을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산불 발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는 군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실화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하튼 뭐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네요. 아직은 그분들이 했다는 100% 확증은 없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문화유산들도 이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하동에 수령 900년 은행나무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네,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정면 두양리에 있는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는 이제 높이 27m, 둘레 9.3m에 달하는데요. 나이는 약 900년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 장군 강민첨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강민첨은 1018년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장군의 부장으로 출전해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네. 두양리 은행나무는 이렇게 오래된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고 1983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 옥종면으로 번지면서 이 은행나무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동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나무 일부 가지는 남아있긴 한데 상당 부분이 부러졌거나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현재 산불은 진화된 상태지만 천연기념물급 문화자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의대 현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가 지금 발송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각 대학의 복귀 마감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의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했는데 전체 의대 재학생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수치에는 기존 등록자, 신입생, 신규 복귀자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연세대는 오늘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재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28일엔 재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려대 의대 역시 마감일 기준으로 재학생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정을 앞두고 복학을 결심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등록 마감이 다들 학교마다 다가오고 그다음에 뭐 재적 예정 통지서도 보내고 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조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달 28일은 대학 학사 일정 기준으로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네. 대다수 대학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출석률이 25% 미만일 경우 F학점으로 처리하거나 유급, 재정 등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건양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이대, 부산대가 27일, 경희대, 조선대, 충남대, 강원대, 카톨릭대가 28일 등 다수 의대의 복귀 마감일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교육 정상화 여부가 가늠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복귀한다고 해도 실제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부 학생들이 이제 재정만 피하기 위해서 등록금은 내지만 수업 참여는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쪽 복귀다라는 얘기로 하는 건데요. 네. 실제 의대 내부에선 최소 학점만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의대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정상 수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만약 이제 복귀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 정원 축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내년 정원은 올해 수준인 4,500명에서 5,000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편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나 봐요. 네, 검토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편입 여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인 여행객 실종 소식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실종된 사람은 33세 이모 씨와 그의 어머니인 59세 김모 씨 그리고 이모 씨의 이모이자 김 씨의 여동생인 54세 김모 씨입니다. 이들은 이제 지난 13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이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귀국하지 않으면서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국내 가족들이 외교부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주 공공안전국이 본격 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경찰이 이제 수색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불편한 게 우리나라 경찰처럼 그렇게 막 야간에 처리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좀 우려가 들긴 하는데 여하튼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현지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렌터카인 BMW 차량의 GPS를 추적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 차량은 실종 당일인 13일 오후 3시 30분경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40번 고속도로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히 GPS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눈보라 속에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으며 차량 여러 대가 전소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그 렌터카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핸드폰
폰 위치 추적 이런 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뭐 확인이 잘 안 되는 뭔가 단절된 어떤 부분이 있나 봐요. 자, 연쇄 추돌 사고와의 연관성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바로 그 사고 지점과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실종 이후에 세 사람의 신용카드 기록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고 부상자들 가운데 실종자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는지 신원 확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세 사람의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제작해서 인근 지역에 배포도 하고 있는데요. 주 LA 총영사관도 직원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내는 돈, 받는 돈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됐죠. 그래서 27년 만에 인상이 된 거고요. 소득 대체율 한마디로 내가 받는 돈도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8년 만에 이 모수개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보험률이 현행 9%에서 13% 올랐다는 건 이미 아실 거예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소득 대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40%에서 43%로 올라서 내가 내는 돈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받는 돈도 많아졌는데 내는 돈에 비해서는 이제 받는 돈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둘 다 이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층 입장에서 불만의 소리 나온다는 얘기하시고 또 일부 청년층에 가까운 그 젊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이 부분 다시 뭐 수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법안 재개정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2요기권 그러니까 이제는 거부권 행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한번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 생각은 어렵게 모수개혁이 사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일단 모수개혁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해달라 한마디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권혁중 평론가님 퍼센트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월급을 얼마 받는 사람이 매달 얼마를 내서 나중에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요. 지금은 올해로 본다 그러면 30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 평균 소득이 한 309만 원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표들이 이 309만 원 기준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내가 만약에 이제 계정 안으로 본다 그러면 총 보험료를 1억 한 8,762만 원을 냅니다.
그다음에 총 연금액이 한 3억 1,489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 보험료는 한 5,400만 원 정도 더 내고요. 네. 총 연금액은 한 2,100만 원 정도를 이제 더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니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예. 그냥 한 달로 말씀드리면 9만 원 정도를 이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는 거 중에 받는 게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월에서 연금액을 받잖아요. 예. 이게 이제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건데 근데 평균적으로 만약에 내가 매달 한 평균 300만 원 정도를 번다. 네. 그러면 내는 거는 얼마쯤 되고 네. 받는 건 얼마쯤 돼서 얼마 그래도 9만 원 이득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은 매년 0.5%씩 보험료율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슬라이드 8년 방식으로. 동안. 예,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이에요. 올해가. 네. 그럼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험료율이 이제 9%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는 돈이 27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예. 이게 이제는 2033년 가서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오르니까 13%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39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 현행보다는 이제는 내가 12만 원 정도를 이제 더 내게 됩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받는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요. 이게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기금 고갈 시기가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모수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이제 0.5%씩 이제 4%가 올라야 되니까 8년 동안 이제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오른다면 회사에서 내주는 돈이 도 같이 이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럼 1년에 만약에 13만 원 정도 오른다고 지금 직장인은 그 절반이 오른 셈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계산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일단 예. 지역 가입자와 이제 직장 가입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9만 원이 평균 소득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9만 원, 아니 9%잖아요. 그럼 27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9.5%니까 이게 29만 3천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15,000원을 이제 더 내는 거죠. 그런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또 반을 내줍니다. 예. 그러면 나는 지역 가입자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안 다닌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한 15,000원을 더 내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만 내는 거죠. 75,000원 정도, 7,500원 정도를 이제는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 1년마다 한 15,000원씩 늘어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그 온전히 다 내셔야죠. 그렇죠. 프리랜서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 내가 근로소득자 아니신 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자영업자, 네. 프리랜서, 네. 이런 다 분들. 그냥 온전하게 0.5%포인트씩 매년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회사는 반을 내주니까 0.25%씩 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더 이상 납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받는 돈은 올라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더 내는 사람한테 혜택도 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받는 돈이 40%에서 우린 내지도 않는데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43%로 오른대. 막 이러니까 이젠 나 지금 연금 수급하고 있는데 이거 오르나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소득에 대해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 이제 43% 오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는 연금을 내시는 분들이 43%의 소득 대체로 나오는 거지. 현재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수급권자인데 내가 연금액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다 내고 한 1, 2년만 남은 사람한테는 유리하죠.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청년 세대보다는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대들이 지금의 20대보다는 유리하다.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자,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 무엇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늦추겠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연금 고갈시기 얼마나 늦춘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기금 수익률이 중요한데 네. 만약에 기금 수익률이 4.5% 현행이 이제 4.5%를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9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64년도에 기금 소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는 지금 목표가 이번에 개혁안 나오면서 5.5%로 잡았거든요. 5.5%로 잡으면 71년도에 고갈이다. 소진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간다 그러면 71년 이렇게 보고 있고 71년이라면 2071년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71년에 이제는 고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막 계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71년. 근데 말이 이게 이론적인 거지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구조개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모수개혁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약간 고갈의 위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모수개혁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숫자를 건드리는 모수개혁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너무 떠안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래 세대 얘기하고 구조개혁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 기성세대가 짐을 다 떠넘기냐? 심지어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나빠요. 네. 저도 기성세대지만은 이게 작년 같은 게 정부안이 나왔을 때 사실상 그 보험료율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몇 퍼센트로 잡느냐 이거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43% 합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행은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가 이제는 5%포인트씩 올라가죠. 0.5%포인트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나이대별로 차등을 줬었거든요. 작년에 그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0.5%포인트씩 무조건 오르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젊은 층이 사실상 조금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센 금액을 더 많은 오랫동안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목소리가 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수개혁도 너무 어렵게 평가는 해줘야 된다. 네, 너무 어렵게 돼갖고 이걸 뒤엎고선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힘들지 않을까. 추후에 어떤 약간 수정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 해야 된다는 거죠. 모수개혁은 이대로 가고 이제 구조개혁을 얘기하면은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 부채 자산보다 더 많아진다거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낼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경제 활동 인구도 떨어질 때 한마디로 내가 또 내야 될 수입이 적어진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보험료율은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그다음에 소득 대체는 낮아지게끔 해서 이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도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OECD 회원국 38개국에서 24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일각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뭐 이건 사회적 합의가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지만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조개혁 얘기하시면서 자동 조정 장치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선 모수개혁 수치도 중요하지만 크레딧 지원 시기가 문제다.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산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는 병역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지금 바뀐 게 둘째 아이를 낳을 때 12개월을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현행은 그래요. 근데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이란 체계는요.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는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 12개월을 인정해 주는 그 적용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내가 수급할 때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평균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창 일할 때의 그 300만 원이라는 소득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소득 대체를 책정하기 때문에 언제 인정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거는 개혁안에 봤을 때는 사유 발생 시점이 사실 이게 연금
수급시점으로 사실상 이제는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아니면은 제대할 때부터. 군대는 이번에도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는데 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대할 때부터 12개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청년층이 이 시점을 다시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이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연금 체제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이것도 사실 알토란 같은 돈인데 사실 이걸로만 노후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외에 어떤 준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3층 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층이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고요. 그다음에 2층이 이제 퇴직연금, 내가 퇴직받는 연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서 3층 연금 거기에 이제 기초연금까지 나오는 건데 그 미리미리 이런 그 3층 연금 체계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급하게 만들면 사실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이제 미리미리 이런 연금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노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주택연금까지 더 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이제 고려해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복리 효과고요. 결국에는 길게 갖고 가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의 팁은 연금이라고 해서 나이 든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늦죠.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라. 네. 이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4222님이 산불 왜 자주 일어날까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에 가면은 담배꽁초가 보여서 화가 납니다. 또 이상균님의 많은 분들이 봄철에는 완전 입상 금지를 선포하든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s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